증시가 하락하면 원래 부정론자들이 늘어나고요. 상승하면 낙관론자가 늘어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어요. 물론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에는 좋은 조건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쟁이 21일째 넘게 진행되고 있고요. 기준금리는 동결 중이지만 채권금리가 크게 올랐죠. 그 덕분에 고금리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가 8%를 넘었어요. 그리고 카드 연체율이 치솟고 있고요. 더구나 물가지표인 PC라던가 CPI는 이제 하반기에 떨어지지가 않고 있죠. 3분기의 GDP는 예상치를 크게 웃돕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완전히 멀어졌죠. 금리가 7%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했었던 JP모건 회장도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가진 주식 860만 주를 내년부터 100만 주씩 팔겠다고 매각 계획을 발표합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상황도 좋진 않습니다. 지상전이 본격화됐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유가가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요. 미국 함대가 있기 때문에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걸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면 이란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유가가 크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원유의 상당량이 이 해협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란이 맘먹고 여기를 봉쇄한다면은 난리가 나겠죠. 물론 그 정도 상황이 된다면은 미국이 오히려 명분을 얻고 이란을 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란의 지원을 받는 군대나 테러 단체가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미군도 여기에서 보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이스라엘 사건 이후로 인해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해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려 대비 금 가격 상승 속도가 아주 높다라 볼 수는 없어요. 과거 중동 전쟁 때 중동 산유국들이 이스라엘 동맹국한테는 석유 팔지마 이러면서 금수 조치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일 쇼크가 벌어졌죠. 유가가 4배가 올랐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이것 때문에 나왔는데, 이때 증시랑 부동산이 크게 하락하고 물가가 치솟았어요. 경기는 나빠지고. 우리가 겪은 제대로 된 스태그플레이션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자산 가격들을 봤더니 금이 그나마 가장 우수했더라, 이런 데이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는 금밖에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유가는 4배 올랐으니까. 유가가 오히려 전쟁 전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있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으로 인한 우려가 증시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채권금리가 계속 올랐죠. 물가가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경기 둔화가 되나보다, 이제 이런 우려가 유가랑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글로벌 자본은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보다 기업 실적 둔화로 인한 리스크를 더 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맞느냐?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의 3분기 GDP가 4.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는데 시장에서는 4분기는 계속 좋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3분기 데이터가 좋았지만 4분기, 1분기는 안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질 않고 있어요. 경기 침체도 올 수 있고 기업의 실적 둔화도 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악재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호재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하고 있었던 거죠. 개인 소비 지출도 보면은 전월 대비 0.7%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 3.4%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이랑 비슷했거든요. 유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는 저는 비교적 잘 방어했다라고 봐요. PCE가 GDP 규모 70%를 차지합니다. 이게 너무 빨리 감소해도 경기 침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느리게 천천히 하락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PCE가 가장 베스트하게 나왔다 생각을 해요. 근원 PCE 같은 경우는 7월에 4.3%가 나왔었고요. 8월에 3.8%, 9월에 3.7% 정도로 속도는 느리지만 서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락한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반드시 나올 거고, 떨어지지 않으면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 나빠지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천천히 하락하는 게 경기 냉각을 최소화하면서 물가랑 금리도 올리지 않는 베스트 상황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이번 주에 나올 미국 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높고요. 12월에도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7월을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구나 채권금리가 올라서 경기를 위축시켰어요. 금리 인상을 올해 내내 안 하게 되면요, 원래 물에서 빠진 사람 구해주면은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처럼 내년에는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면서 압박을 할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시장이 채권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 부도라던가 기업 부도, 실적 악화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데, 악재가 반복적으로 재탕이 됐을 때는 시장에서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아요. 크게 하락하던 게 조금 하락하고 이제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역발상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는 건 처음이 되겠죠. 시장의 환호할 모습을 생각해보면은 그 광기가 상당히 높게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고 증시에서 선반영도 되지 않았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으로 선반영 나올 때가 가장 많이 상승을 하겠죠. 역발상 투자의 장점이 이런 건데요. 이미 대중의 공포가 큰 상황에서 바닥권의 주식을 사잖아요. 떨어질 폭은 크지 않고 오를 공간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테슬라 주가가 제일 바닥이었을 때가 $100까지 내려왔을 때였거든요. 올 여름엔 $300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반년 만에 3배 가까이 올랐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호재가 어떤 게 나올 수 있는가를 보는 게 더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오면 증시에 얼마나 호재가 될 거냐, 투자자가 그동안 기다렸던 소식이 튀어나오는 거냐, 아니면은 아주 약한 재료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남들이 생각하는 악재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이게 투자 기회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까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PCE 지수가 있었어요. 이걸 다시 한번 뜯어보면요, 7가지 항목 중에서 교통, 음식, 숙박, 레크레이션 서비스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교통비가 오른 걸 다시 생각해보면은 유가가 올랐으니까 대중교통이 올랐겠죠.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렌트비랑 리스비가 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름 여행 수요로 항공료가 올라서 전년 대비 기저효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식, 숙박 서비스 리오프닝 이후에 소비가 커지면서 발생한 건데요, 콘서트, 스포츠, 여행 이런 걸 포함한 레크레이션 서비스도 가격이 올랐어요. 이것들도 일시적인 상승일 수 있다는 거죠. 하우징 렌트 가격도 최근 반등을 했는데 미국은 대규모 임대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신규 임대 계약에 대해서 6% 이상 인상을 단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자동차, 가구, 상품 같이 내구재 PC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뜨겁고 제품이 차갑다라는 거예요. 서비스도 열어보면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PC가 계속 상승할 거로 보기보다는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보는 게 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작년과 작년에 겪었던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은 상품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나면은 서비스 가격도 따라서 상승이 둔화되죠.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은 금리로 인한 렌트비 상승 등도 멈출 수 있을 겁니다. 2021년에 물가가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소비는 뜨거운데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물류가 막혔죠. 그리고 공급난이 벌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기가 차가워졌어요. 상품 가격 하락 요소가 됐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 요소가 되고 있죠. 이번에 왕이 부장이 미국으로 와서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시진핑 주석과 다음 달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니다. 결국 왕이 부장이 미국으로 온 이유는 이 정상회담을 유치하기 위한 거고, 이미 어떤 딜을 할 건지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도 이 만남을 수락했다 볼 수 있는데요. 11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는데 뭐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하루 전 또는 하루 뒤에 정상회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이게 산타랠리가 될 수도 있다라 보는 게, 지금 미중 정상회담은 둘 다 필요합니다. 중국은 중동 국가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만약에 중국이 노력한다면은 중동 분쟁을 막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바이든 재선에 불리해집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요. 부양책을 계속 내는데 부동산이 살아나지도 않고 있고 소비가 살아나지도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강력한 부양책을 쓰지 못하고 찔끔찔끔 쓰니까 효과도 없는 거죠. 중국 내 해외 기업들이 미국 규제로 인해서 계속 불안해하고 인도랑 동남아로 서서히 이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지 않게 조치를 해야 돼요.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이 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랑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큰 부양책을 낸다? 환율에 바로 문제가 생기고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이번 정상회담 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확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긴축을 서서히 줄이겠다, 어느 정도의 약속을 받고 나서 11월 회의 때 부양책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미국도 러시아 중동으로 인해서 신경 쓸 범위가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까지 전선을 넓히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대만과 분쟁을 나 재선 될 때까지 멈춰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딜은 걸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중국을 조이는 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재선과 부양을 위해서 잠시 규제 완화 같은 화해 무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지금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상회담에서 단순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이벤트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채를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미국채를 사주는 포지션으로 바뀌어버리면은 미국 채권 금리가 빠르게 낮아지겠죠. 금리가 낮아지면은 렌트비 떨어지죠. 부동산 금리 떨어지죠. 물가가 낮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백악관 입장에서는 최선의 상황이 되겠죠. 내년 재선 가능성을 더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 재정 적자 이슈도 계속 되고 있는데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 감축을 하던가, 아니면 금리를 내려서 이자 부담을 줄이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후자가 더 선택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의 예상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라고 봐요. 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수록 국채를 더 발행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던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긴축은 계속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경우에도 장기전을 하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단기전으로 끝냈기 때문에 장기전이 주는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연말이 가기 전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당장의 지역 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남게 되죠. 지리적 리스크가 줄어들고 평화의 분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중국 대만 소강 상태 되고 이스라엘 소강 상태 되고, 그러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정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는 뉴스가 경제 회복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겠죠. 경기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가가 다시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은 증세랑 경기 부양을 동시에 한다던가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경기 회복이 오는 최상의 조건이 갖춰진다면은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는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사라지겠죠. 오히려 좋아질 거라고 가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전망치가 낮아졌다가 올라가는 거로 바뀌게 되면은 주가가 선반영을 해버리죠. 예를 들어서 기업의 실적이 뭐 내년 하반기나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상반기부터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증시는 올해 말부터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둡지만 연말 산타랠리 가능성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증시는 작년에 충분히 하락했어요. 올해는 상반기에 오르고 하반기에 떨어지는 횡보장을 누리고 있고요. 추가로 하락하기에는 상반기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저렴한 주식들이 많이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파는 시기라고 보기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길게 긍정적으로 보고 사서 모으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발상 투자 같은 경우는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1년 이상 걸리는 일들이 뭐 허다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1년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체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지금 주식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나는 장기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고 꾸준히 주식을 사서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역발상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발상 투자가 오래 버틸 수 있다면 성공률이 올라가겠지만 이 자체가 성공률이 아주 높은 투자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하락했을 때 손절을 하고 팔면은 손실이 나겠죠. 그런데 제가 가진 장점은 하락장을 잘 견딘다는 거고요. 하락장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요 남들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고수들이 있고 많은 비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락장에 잘 견디는 연습을 이번에 해보는 것도 앞으로 성장하는 투자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